2003년 5월 어느 평범한 토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이후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하 3m 깊이의 어둠 속에서 3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금한 남자는 매일 아침 동네 사람들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고 밤이 되면 지하로 내려가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2003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낡은 연립주택 골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골목 입구의 슈퍼마켓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PC방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평범한 오후 봉천 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민아는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집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 집에서 수학 문제집을 빌려온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가방에 싸이월드 미니 홈피 주소가 적힌 쪽지와 mp3 플레이어를 넣고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골목 어귀의 떡볶이 가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나는 가끔 그 가게에 들러 1,000원짜리 떡볶이를 사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를 즈음 한 남자가 전봇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차장에서 일하는 박두식 아저씨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항상 낡은 점퍼를 입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나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미나 아니니? 박두식이 담배를 버리며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예의상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러 가니? 참, 너 언니 정민주 맞지? 작년에 봉사활동에서 같이 했었는데.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니 민주는 대학생이었고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가 언니와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 언니요? 그래, 맞아. 언니한테 전해줄 거 있는데 잠깐만 우리 집에 들를래? 바로 저기야. 2분이면 돼. 박두식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늘 보던 얼굴이고 언니 이야기를 꺼내니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2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물건이야. 언니가 봉사활동 때 빌려간 책인데 내가 집에 가져다 놨거든. 금방이야.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5분. 친구와의 약속 시간은 3시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빨리요.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이가 들렸습니다. 박두식의 집은 골목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대문,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야, 들어와. 박두식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미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고 거절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이 어디 있어요? 아, 지하 창고에 있어. 잠깐만 같이 내려가자. 박두식은 거실 구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아니,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금방이야. 박두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뒤로 돌아서 현관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미나의 팔을 잡고 입을 막았습니다. 미나는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파.
박두식은 미나를 질질 끌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두식은 미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손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여기가 너의 새 집이야. 잘 적응하면 편할 거야. 미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두식은 계단을 올라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소리 들으면 더 자주 내려와. 미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편함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미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가 반대편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나연. 여기 온 지 1년 됐어.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 이 여자는 1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나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린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언젠가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미나는 그날 밤을 어둠 속에서 떨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날 오후 2시 15분에 멈춰버렸다는 것을. 미나가 눈을 뜬 것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엔 창문이 없었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나의 손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사슬의 길이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화장실까지 겨우 닿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지하실의 크기는 약 15평 정도로 3개의 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여자들이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멘트 벽은 축축했고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대용이었습니다. 미나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반대편 벽에 묶여있던 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응해야 돼. 여긴 그런 곳이야. 미나는 나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는 22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헬속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허리까지 내려왔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1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미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2년 4월. 나는 대학생이었어. 홍대 근처에서 동아리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길을 물어봤어.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근처 맞냐고. 나는 친절하게 알려줬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입을 막았어. 정신 차리니 여기였어.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연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울 여기 가둔 거예요? 가족이 갖고 싶대. 진짜 미친놈이야. 자기는 외롭게 살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었다네. 그래서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대. 말이 되니? 이게 가족이야? 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두식은 자신들을 딸처럼 키우고 싶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은 재빨리 미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내려올 거야.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박두식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구나, 미나야. 배고프지? 밥 사왔어. 박두식은 봉지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지. 우리 딸이 아프면 아빠가 슬프잖아. 미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에 보내주세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부모님, 이제 내가 네 아빠야. 여긴 네 집이고. 걱정하지 마. 밖은 위험해. 여긴 안전하잖아. 박두식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연에게도 컵라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연이도 잘 먹어. 오늘 아빠가 일 끝나고 빨리 왔지? 너희가 보고 싶었거든. 나연은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두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둘이나 됐네. 좋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흥얼거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일단 먹어. 안 먹으면 저 사람이 화내.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말대로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처음으로 지하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잤다기보다는 기절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꿈속에서 미나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시멘트 벽과 쇠사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두식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빵과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여기 규칙을 배워야 해. 우리 집 규칙이 있거든. 박두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규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아빠 말을 잘 들을 것. 둘째, 소리 지르지 않을 것. 셋째, 서로 싸우지 않을 것. 넷째, 탈출 시도하지 않을 것. 다섯째, 매일 아빠에게 감사 인사할 것. 미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규칙이라니. 하지만 박두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규칙 안 지키면 벌 받아. 나연이 한번 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론 잘 지키더라고. 그렇지 나연아.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무슨 벌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네. 미나도 나연처럼 착한 딸이 되면 돼.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며 흥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칙 지켜. 안 그러면 진짜 끔찍해.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연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박두식의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오후 미나는 처음으로 지하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없었고 출입구는 위층의 계단뿐이었습니다. 벽은 두꺼운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쇠사슬은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연이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나도 1년 동안 찾아봤어. 방법이 없어.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하실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고 날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두식이 내려올 때마다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조차 박두식의 것이라는 걸. 2003년 5월 말 봉천동 골목.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박두식은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집 앞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골목 안쪽 끝자락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는 나름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고무나무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신발이 단정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두식 씨, 오늘로 청소하네요. 옆집 아주머니 김순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두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님. 골목이 깨끗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요. 두식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 동네가 깨끗하지. 다른 젊은 사람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박두식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자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천동 주민들에게 박두식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부터 이곳에 살았고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리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적당히 했고 이웃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가끔 슈퍼에서 산 캔커피를 경비실 아저씨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박 씨 참 좋은 사람이야. 혼자 사는데도 성실하게 일하고. 주차장 동료 이철수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두식은 지각도 없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가끔 마트에 들러 라면과 김치, 빵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샀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한꺼번에 사두는 거겠지. 마트 계산대 직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3년의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자가 식료품을 많이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두식은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정민아가 실종된 다음 날 봉천동에는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미나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어머니 김형희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박두식의 집 앞 전봇대에도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박두식은 그 전단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습니다. 떼어내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희를 마주쳤을 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이시겠어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두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영희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다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박두식은 그녀가 사라지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브라운관 TV가 있었고 식탁에는 신문과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실은 하나뿐이었고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독신 남성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구석, 낡은 카펫으로 덮인 곳에는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박두식은 카펫을 걷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들 배고프겠네. 지하에는 미나와 나현이 쇠사슬에 묶여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두식은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잘 먹어. 오늘은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야. 미나는 김밥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한 입 배웅 울었습니다.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기타 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노래 불러줄까? 그는 구석에 놓인 통기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래사냥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유행하던 노래였습니다. 박두식은 음정이 맞지 않는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미나와 나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두식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때? 아빠 노래 괜찮지? 너희도 같이 불러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답 안 해? 규칙 잊었어? 나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빠. 박두식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 착하네. 미나야도. 네, 좋았어요. 그렇게 착한 딸이 되는 거야.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기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 내일 아빠 일 가야 돼. 문이 닫히고 좌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저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위층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두식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봉천동 여고생 실종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 중이며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두식은 라면을 먹으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박두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는 미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네요. 여고생이 대낮에 사라지다니.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진짜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소. 딸 가진 집은 밤에 혼자 못 다니게 해야 돼. 박두식은 신박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녀가 바로 박두식의 집 지하에 있다는 걸. 박두식은 그날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주차 요금을 받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 박두식은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삼각김밥, 생수를 샀습니다. 항상보다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사시네요. 응, 집에 손님 와. 박두식은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슈퍼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 지하 3m 깊이에는 2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두식의 집이 지옥의 입구라는 걸. 2005년 3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노량진 고시촌의 좁은 골목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소진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21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째였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허리와 목이 뻐근했습니다. 오늘도 라면이나 먹어야겠네. 소진은 한숨을 쉬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고 소진은 큰딸로서 가족의 기대를 한몫내 받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만 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소진은 매일 공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손에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봉촌동 방향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 시간이었고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점잖아 보였습니다. 소진은 예의상 지도를 봤습니다. 봉천동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셔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네요. 소진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두식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부하시나 봐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공시생들 정말 고생 많다던데. 저도 조카가 공부하고 있어서 알아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소진은 손에 든 컵라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먹으려고요. 에이, 그걸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제가 근처에 식당 알아요. 제 조카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녁 한 끼 사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소진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고 사실 컵라면만으론 배가 고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박두식은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원이고 조카가 소진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소진은 경계를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여기 가까워요? 바로 저기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식당이 있어요? 너무 안쪽인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박두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소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소진의 코와 입을 덮었습니다. 클로로포름 냄새가 났습니다. 소진은 발버둥 쳤지만 곧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박두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진을 들쳐업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2005년에 노량진 골목은 CCTV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박두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소진은 봉천동 지하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진은 공포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 그리고 다른 쪽 벽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19살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하에 갇혀 지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허리까지 자랐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나연은 25이 되었지만 30살처럼 보였습니다. 3년의 감금 생활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테이프 떼줄게. 나연은 쇠사슬이 닿는 범위 안에서 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소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 남자는 누구고요? 박두식, 우리를 가둔 미친놈이야. 여긴 그 집 지하야. 소진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갇혀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계셨어요? 미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2년, 나연 언니는 3년. 소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2년, 3년, 그 긴 시간을 이 지하에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소진은 쇠사슬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찾아봤어. 없어. 이 쇠사슬은 벽 깊숙이 박혀 있고 저 문은 밖에서만 열려. 창문도 없어. 그때 윗중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여자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두식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구나, 소진아. 놀랬지? 괜찮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소진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풀어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 여긴 아무도 몰라.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이 집은 방음이 잘 돼 있거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규칙이 있어. 첫째, 아빠 말을 잘 들을 것. 둘째, 아빠? 미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박두식은 소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나와 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칙 첫 번째, 아빠 말을 잘 들을 것. 어겼으니 벌 받아야지. 그는 소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소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박두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소진을 구석으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양동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소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박두식은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소진은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규칙 잘 지켜. 안 그러면 더 아파.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진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미나가 다가와 소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참아야 돼. 저항하면 더 심해져. 소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나를 보았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2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저항보다 수능이었습니다. 소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박두식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세 여자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다기보다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두식은 윗중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네. 3명의 딸. 그는 맥주잔을 들어 건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지하 3m 아래서는 3명의 여자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지하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22살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17살의 교복 입은 소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연은 28이 되었고 6년의 감금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생기 없는 눈빛을 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가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부터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두식이 가끔 가져다주는 통조림 캔. 나연은 그 캔의 뚜껑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밤마다 박두식이 잠든 후 나연은 그 금속 조각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쇠사슬이 박힌 시멘트 벽의 틈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석 달 동안 매일 밤 2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은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혔지만 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의 틈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가 나연의 작업을 눈치챘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나연은 잠시 맘설이다가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벽의 틈새가 동전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쇠사슬을 빼낼 수 있을지도 몰라.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아니, 넌 하지 마. 들키면 위험해.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언니 혼자는 너무 오래 걸려요. 같이 해요. 나연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한 명이 작업하면 다른 한 명은 위층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두식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멈추는 시기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08년 3월 중순, 벽의 틈은 주먹만큼 커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쇠사슬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연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야. 일주일만 더 하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작업 중에 금속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지하실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진도 이제는 나연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층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박두식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나연은 재빨리 금속 조각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미나는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은 바로 나연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나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소리 들었어. 박두식은 나연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은 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탈출하려고 했어? 나한테서?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가둔 게 당신인데. 박두식은 나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나와 소진도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죽여요! 하지만 박도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연을 바닥에 내동정이 쳤습니다. 나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박도식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너를 돌봐줬어. 밥 주고 씻게 해주고. 그런데 배신해?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돌봐준 게 아니라 가둔 거잖아요. 우리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박두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연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나연은 몸을 웅크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박두식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벌 받을 거야. 제대로. 문이 닫혔습니다. 미나는 나연에게로 다가가려 했지만 쇠사슬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두식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나연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미나는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연이는 규칙을 어겼어. 벌을 받아야지. 박두식은 나연을 끌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창고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좁고 어두웠습니다.
박두식은 나연을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 반성하라고. 문이 받쳤습니다. 미나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언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두식은 매일 물과 빵 한 조각만 나연에게 줬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나연을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두식이 창고방 문을 열었을 때 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연아, 일어나! 하지만 나연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달 밤 박두식은 나연의 시신을 들고 지하실을 나갔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미나는 울었고 소진은 벽을 쳤습니다. 나연은 사라졌습니다. 6년 동안 견디어온 그녀는 희망을 품은 바로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다음 날 박두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지하실에는 2명의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틈새에는 나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금속 조각으로 새긴 글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든 우리를 세상에 알려줘. 미나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가면 나연 언니의 이야기를 꼭 알릴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도 더 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09년 1월, 미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23살의 미나는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진도 미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설마 임신한 거 아니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박두식은 미나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나연이 죽은 후 그는 미나에게 집착했습니다. 미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두식도 눈치챘습니다. 미나의 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의 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임신한 거야?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두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임신한 거야?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뼉을 치고 지하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애야,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미나는 구역들이 났습니다. 박두식의 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두식은 편의점에 가서 영양제와 과일을 잔뜩 샀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먹이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야 해.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야지. 미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이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소진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임신 3개월째 미나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박두식은 매일 밤 미나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될 거야. 진짜 아빠. 우리 아기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미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난다면, 이 지하실에서 자란다면 미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네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임신 5개월째 미나의 몸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은 비타민과 우유를 가져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나는 가끔 배가 아팠고 출혈도 있었습니다. 소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이러다 큰일 나.
하지만 박두식은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위험해. 여기서 나을 거야. 제대로 된 시설도 없는데요.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어. 옛날 사람들은 다 집에서 낳았어. 박두식은 인터넷으로 출산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수건, 가위, 소독약, 비닐장갑. 그는 스스로 산파가 되려고 했습니다. 미나는 절망했습니다. 임신 9개월, 2009년 9월, 미나의 배는 크게 불렀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소진이 위층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려와요. 애 낳는 것 같아요. 박두식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미나는 진통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박두식은 당황했지만 준비한 물품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나의 쇠사슬을 풀고 바닥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몇 시간 동안 진통에 시달렸습니다. 소진은 미나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새벽 4시,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약한 울음. 박두식은 아기를 받아들고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아들. 미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 그녀의 아이. 미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박두식의 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미나는 아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두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완벽한 가족. 나는 아빠고 미나는 엄마고 소진이는 이모야. 소진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은 아기를 위해 부녀와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기를 보러 내려왔고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닮았네. 나중에 크면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사람 만들어줄 거야. 미남인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운다는 말인가? 이 지하실에서?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밖으로 나가게 하겠다고. 아기는 민준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박두식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이름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첫 숨을 쉬었고 첫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매일 밤 민준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라면 안 돼. 꼭 밖으로 나갈 거야. 엄마가 꼭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미나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자랐고 생후 3개월, 6개월, 아기는 웃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보지 못해 얼굴은 창백했고 발달도 늦었습니다. 미나는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 박두식은 여전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자랑스럽게 안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하지만 지하실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민준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2011년 4월, 지하실의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나는 이제 25살이었고 8년째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진은 27이 되었고 6년의 감금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돌이 지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공간은 쇠사슬이 닿는 2m 반경뿐이었습니다. 박두식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차장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하로 내려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에 봉천동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골목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두식의 집은 여전히 낡은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두식은 지하실에 낡은 브라운관 TV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심심하지 않겠네. TV 보면서 시간 보내. 미나는 8년 만에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의 세상,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셜 네트워크가 유행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화면 속 사람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두식은 출근할 때마다 TV를 켜두고 갔습니다. 소리라도 있으면 덜 심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소진에게 TV는 고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보면서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길을 걷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모습,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진은 TV를 다르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박도식이 출근한 후 소진은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 미나는 반대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벽을 두드려 대답했습니다. 똑똑똑.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소진은 TV 소리에 맞춰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할 때 소진은 벽을 두드렸습니다. 미나는 같은 박자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신호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살아있어, 2번은 괜찮아, 3번은 위험해, 4번은 들려. 간단한 신호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벽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TV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나는 민준이를 안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TV 화면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박두식과 미나, 소진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박두식이 출근했습니다. 그는 치킨을 사왔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됐어. 가족끼리 치킨 먹자. 그는 치킨 박스를 열고 3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8년 만에, 6년 만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기름진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맛있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치킨을 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맛있지? 민준이는 처음 먹어보는 맛에 신기했습니다. 박두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 미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두식이 잠든 후 소진은 다시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5번. 미나는 그 신호를 알아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같은 신호로 대답했습니다. 5번. 포기하지 않아. 2011년 6월 장마철이 왔습니다. 지하실은 더욱 축축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열이 났습니다. 미나는 박두식에게 애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아이가 아파요. 병원은 안 돼. 폐렴일 수도 있어요. 제발요. 박두식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국에서 해열제와 기침약을 사왔습니다. 미나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 민준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 더 자라면 건강을 잃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소진에게 벽을 두드렸습니다. 6번. 새로운 신호였습니다. 탈출하자. 소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6번. 그래. 두 사람은 나연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밤마다 벽을 두드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호로 의사소통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박두식이 실수할 것입니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거나 쇠사슬을 풀어놓을 거나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민준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나갈 거야. 소진도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나간다. 살아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두 여자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나연이 벽에 새긴 글자처럼 누가 살아남든 우리를 세상에 알려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운 세상이 흘러나왔고 벽 너머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 6시 박두식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시설 점검이 있는 날이었고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빵 몇 개를 놓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야 돼. 빵 먹고 있어. 미나와 소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만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박두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두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지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실에서 미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1년 동안 매일 듣던 자물쇠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잠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소진도 눈을 떴습니다. 뭐야? 소리가 이상했어. 자물쇠 소리가.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모른다. 11년 만의 기회일지도. 미나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준아, 일어나. 조용히 해야 돼. 민준이는 4살이었습니다.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쇠사슬이 닿는 끝까지 가서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빛이 보여! 문이 완전히 안 닫힌 것 같아! 소진 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계단까지 닿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필요했습니다. 쇠사슬을 빼거나 문을 여는 도구. 그때 미나의 눈에 구석에 놓인 철판이 보였습니다. 박두식이 며칠 전 지하실 보수를 한다며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철판. 미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박힌 벽의 틈을 다시 봤습니다. 나연이 3년 전에 팠던 그 틈. 이미 시멘트로 메워져 있었지만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걸로 다시 파보자.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철판으로 시멘트를 긁어냈습니다. 소리가 났지만 위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필사적으로 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쇠사슬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됐어. 미나가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잡아당겼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드디어 쇠사슬이 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나는 자유로웠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쇠사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진의 쇠사슬도 빼내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내가 먼저 나가서 경찰 부를게. 그래, 빨리 가. 그 인간이 돌아오기 전에. 미나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1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햇빛. 미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밝은 빛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온 거야. 미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소파, 브라운관 TV, 식탁. 11년 전 끌려 들어올 때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탈출의 통로였습니다. 미나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4월의 봉청동 골목, 오전 7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 차들, 건물들, 하늘, 구름.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민준이는 미나의 품에서 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만 봤습니다. 미나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헝그러진 머리, 남루한 옷, 맨발,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발요. 저 11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김순자. 11년 전에도 이 골목에 살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저 지하에 갇혀 있었어요. 박두식이라는 사람이 저를 제발 경찰 불러주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봉청동인데요.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11년 동안 갇혀 있었대요. 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미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민혜입니다. 2003년 5월 17일에 실종됐어요. 저기 집 지하에 11년 동안 갇혀 있었고 지금도 한 명이 더 있어요. 이소진이요. 제발 구해주세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미나의 절박한 눈빛과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 집이요? 미나가 가리킨 집으로 경찰관들이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거실 구석의 문을 열었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소진이 쇠사슬에 묶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저 좀 풀어주세요! 경찰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지하에 여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봉청동에 감금 사건 발생, 피해자 2명, 용의자 추적이 필요. 30분 만에 봉청동 골목은 경찰차와 앰뷸런스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웃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박두식 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11년 동안이나 가뒀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오후 2시, 박두식은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박 씨가 그런 짓을? 경찰차에 실린 박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1년 동안 유지했던 평범한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03년 실종된 정민아 씨, 11년 만에 구조, 봉청동 지하 감금 사건 충격.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11년 동안 닫혀있던 지하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2014년 4월 4일 서울경찰청 강력반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49살의 그는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차장 관리인이었던 남자는 이제 11년간 3명의 여성을 감금한 범죄자였습니다. 형사 2명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두식 씨, 다시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박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명이요.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민아, 김나연, 이소진.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정민아와 이소진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김나연은 어디 있습니까? 김나연은 어디 있습니까? 박두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었어요.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2008년 3월. 제가 벌을 줬는데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벌? 감금하고 학대하고 죽인 게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박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묻었어요. 관악산 등산로 옆에.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파견했습니다. 2014년 4월 5일 관악산 등산로에서 약 50m 떨어진 숲속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얕게 묻혀 있었고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의류 조각과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김나연의 유골이 맞았습니다. 22에 실종돼 28에 죽은 그녀는 6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박두식의 집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지하실은 범죄 현장으로 봉쇄됐고 감식반이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벽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고 쇠사슬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양동이와 낡은 이불 그리고 썩은 음식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벽의 틈새에는 나연이 남긴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든 우리를 세상에 알려줘. 감식관은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이 글자는 나연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미나와 소진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박두식의 침실에서는 낡은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수첩. 경찰이 펼쳐보니 그 안에는 섬뜩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 일기. 2002년 4월 15일. 나연이를 데려왔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 행복하다. 2003년 5월 17일. 미나를 데려왔다. 이제 딸이 둘이다. 완벽한 가족이 돼가고 있다. 2005년 말 12일. 소진이를 데려왔다. 3명의 딸. 이제 진짜 가족 같다. 형사는 수첩을 넘기며 치를 떨었습니다. 박두식은 이 끔찍한 범죄를 가족 만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기에는 피해자들의 생일, 식사 메뉴, 그리고 자신이 벌을 준 날짜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가족 일기처럼 쓰여 있었지만 내용은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2008년 3월 20일. 나연이가 규칙을 어겼다. 탈출을 시도했다. 벌을 줬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9년 9월 14일. 미나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내 아들. 정말 행복하다. 이제 진짜 아빠가 됐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3일. 오늘 아침 늦은 잠 잤다. 서둘러 출근했다.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 먹어야지. 하지만 그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11년간의 범죄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미나와 소진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비타민 D 결핍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줬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 뼈 밀도가 심각하게 낮았고 치아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의 감금 생활은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4살이지만 발달이 심각하게 지연돼 있었고 언어 능력도 또래의 반밖에 수준이 안 됐습니다. 햇볕을 처음 본 아이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고 밝은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에서만 자란 아이입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했어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나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지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2014년 4월 7일 검찰은 박두식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감금, 특수강간,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봉천동 지하 감금 사건, 11년의 악몽, 지하방의 비극,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박두식은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미나와 소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17살에 납치됐습니다. 11년 동안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살았고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소진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1살이었습니다. 6년을 빼앗겼습니다. 제 청춘을, 제 꿈을, 제 인생을. 그 사람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감옥이었습니다. 박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박두식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을 뿐입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1년 동안 3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학대하며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2014년 10월 4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박두식은 표정 없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미나와 소진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연의 부모님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나연 언니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판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봉천동 지하 감금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어떻게 11년 동안 아무도 몰랐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박두식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201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미나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보호시설에서 그녀는 천천히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이었지만 마치 17살 소녀가 11년의 시간을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2003년에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은 2014년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하실의 어둠, 쇠사슬 소리, 박두식의 목소리.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1년의 상처는 1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특수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된 아이는 이제 밖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창밖을 내다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진은 다른 곳에서 재활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29살이 되었고 6년을 잃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산의 부모님은 딸을 데려갔지만 소진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2005년과 2014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SNS,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강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녀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봄 미나와 소진은 나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관악산 자락의 작은 묘지, 나연의 부모님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나연, 1980-2008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미나와 소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약속 지켰어요. 세상에 알렸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소진도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도 포기했을 거예요. 언니가 준 용기로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연의 목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여름, 미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은 미나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많아요. 미나는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웃기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요. 미나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같은 해 가을, 박두식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교도소 안에서도 악명 높았습니다. 3명의 여정을 11년간 감금하고 1명을 죽인 남자, 재소자들조차 그를 경멸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너 같은 놈은 여기서도 대접 못 받아. 박두식은 매일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불안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보호해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두식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11년 동안 지하실을 지배했던 그는 이제 교도소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새벽, 박두식은 독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도관이 발견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범행 후 1년 7개월이었습니다. 50살의 남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스는 그의 죽음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봉천동 지하 감금 사건의 범인 박두식 교도소에서 사망, 경찰은 자살로 결론. 미나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소진도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더 이상 박두식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2016년 봄, 미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멈춰버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가는 날 엄마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었습니다. 소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2017년 4월 3일
탈출 3주년이 되는 날, 미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봉천동을 찾았습니다. 박두식의 집은 이미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1년 전 이 골목에서 그녀의 인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같은 골목에서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7살이 된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작고 조금 조용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아, 행복하니? 응, 엄마. 미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햇빛 차례서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11년의 어둠을 견디낸 이유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연 언니, 우리 자유야. 진짜 자유야. 이제 끝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미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그날 오래 닫혀있던 지하의 문은 진짜로 사라졌고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희망의 문이. 11년의 감금, 3명의 여정, 1명은 세상을 떠났고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이 강화됐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나와 소징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존자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나연의 목까지, 그리고 세상에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